네, 학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데이터 시각화 이미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젠 여러분들이 단순 차트, 그래프, 바 차트나 아니면 파이 차트, 또 아니면 뭐 박스 플랫 이런 것들을 그렸었죠. 이젠 통상의 시각화라고 불리우는 뭐 지도 위에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또는 아니면 본격적인 그 그래프 패키지인 뭐 지지플랫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개념인 차원 축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물을 알려준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시각화 결과물을 전달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각화는 정말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데이터 시각화라고 보아도 뭐 크게 다름이 없죠.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 기법, 그 다음에 지지플랫 패키지, 그리고 차원 축소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시각화 기법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기법이 있고 이걸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R 소프트웨어이죠. 프로그래밍 랭귀지이기도 하지만 또 데이터 시각화 툴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숫자 형태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그래프나 그림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숫자 형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 형태의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그래프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결국은 기승전 숫자 형태가 되어야 우리 R은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바로 빈도이죠. 그런데 꼭 반드시 숫자의 형태로만 돼서 뭐 산점도를 그린다던가 또는 아니면 파이 차트나 박스 플랫을 그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도 위에 마커를 찍는다거나 또는 지도 위에 마커뿐만 아니라 지도 위에 그림을 그려내는 등치 지역도라든가 아니면 경로를 표현하는 즉 보통 우리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경로를 파악하는 경로 분석 방법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잖아요. 이 다익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경로를 표현해주는 경로 그래프를 많이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숫자 형태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형태로 눈으로 보고 바로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타이포그라피도 데이터 시각화라고 보는 경향도 있어요. 또는 인포그래픽 이런 것들도 데이터 시각화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련의 모든 행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시각화하면 데이터가 담고 있는 정보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화 결과물로부터 어떤 영감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수치화된 데이터를 바 차트, 파이 차트, 박스 플랫 또는 아니면 바이올렛 플랫 이런 것들로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 위에 마커를 찍거나 경로를 그리거나 영역을 표시하거나 또는 단어와 단어 간의 연관성을 그 선으로 나타내주는 연관도 이런 것들도 다 시각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시각화 또 방식이 트리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어요. 진해 2014 데이터셋으로 이제 트리맵을 작성할 건데
지니 2014라고도 하는데요. 이 트리맵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사각 타일 형태로 구성된 거예요. 사각 타일. 그래서 사각 타일의 크기와 색깔로 데이터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각각의 타일은요, 이 계층 구조가 있어서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계층 구조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트리맵 패키지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R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관련된 패키지가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관련된 패키지가 있는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가져다가 쓰는 것도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꼭 내가 직접 코드를 만들거나 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나 패키지를 가져다가 잘 가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인 시대가 된 것이죠. 자, 예제 데이터셋은 이제 트리맵 패키지 안에 포함된 지니 2014, 2014년대 전 세계 국가별 인구, 국민 총소득 진위 개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 GNI라고도 하고요, 진위 개수라고도 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약어니까. 그래서 꼭 진위가 GNI, 진위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든 큰 상관은 없으나 가장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좋겠죠. 자, 국민 총소득, 그 다음에 이 소속 대륙의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전 세계의 국민 총 생산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2000년도를 기점으로 급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보통 1차 산업혁명 때인 이제 1800년대 또는 17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국민 총생산의 변화 추이는 바로 우상향 급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컴퓨터의 발달, 그 다음에 이제 폭발적인 데이터의 증가, 인터넷의 연결 이런 것들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보의 흐름에 변화가 있어서 우리는 이런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과거에는 인포메이션의 형태였죠.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 속도도 매우 더디고 정보가 중간에 유실되는 형태가 많았죠. 또는 정보의 변화 또는 어떤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I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IT의 시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시대이죠. 정보의 전달 속도가 좀 빨라졌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보가 서로 연결되고 특정 가상 공간에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T의 시대에서 ICT의 시대로 가게 되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자, ICT의 시대가 되다가 이제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데이터, 빅데이터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빅데이터 분석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 I에서 IT,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보의 형태는 흔히 보는 디지털 형태의 0과 1의 숫자의 형태일 수도 있고 문자의 형태일 수도 있고 이미지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비트의 형태로 변환하는 것, 그리고 비트의 형태로 변환된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 분석이죠. 인간이 생산해낸 정보.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었죠. 정보를 알아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상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저는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남이 훨씬 더 빠르게 인정할 수 있도록 시각화할 건데요. 트리맵 패키지를 설치하면 되겠죠. install.packages 트리맵 하면 됩니다. install.packages 트리맵 또는 아니면 RStu디오에서 설치 패키지를 이용해서 설치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내용을 보면 자료를 쭉 정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트리맵에서 이제 계층 구조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일의 크기, 타일의 설정 뭐 이런 것들은 옵션 값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데이터 시각화 트리맵 같은 경우에는 타일의 형태로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일의 형태로 구성할 때 트리맵 패키지의 내용을 쭉 한번 보면 컨트리 컨티넌트 그다음에 파퓰레이션 그다음에 진위 개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국가 식별 코드, 국가명, 대륙명, 그다음에 인구, 파퓰레이션, 그다음에 국가의 국민 총소득 이걸 이제 옵션 값을 주어서 시각화하면 되겠죠. 자, 트리맵 함수에 여러 가지 옵션 값을 주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gg 플러스 할 때도 비슷하게 사용할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 할 때도 사용했었어요. 워드 클라우드에 여러 가지 옵션 값을 줄 때도 사용했었던 것이죠. 자, 계층 구조 설정을 이제 대륙 국가로 계층 구조를 설정했고요. 그래서 뭐 중국과 일본이 뭐 가장 또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타일의 크기, 그 다음에 타일의 컬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트리맵 제목을 지정해 줬는데 타일 크기를 이제 인구로 주었더니 역시 중국과 인도, 뭐 인도네시아, 뭐 방글라데시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재팬도 꽤 인구가 좀 많네요. JPN 재팬이겠죠. 그리고 이 색깔의 구분도 당연히 이제 그래프의 속성명으로 속성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범주죠. 그 그래프의 범례죠. 범례. 예, 범례도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양한 옵션 값들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하겠죠. 자, 트리맵을 그릴 때 그릴 대상에 대한 데이터셋이고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여야 되고요. 인덱스 트리맵상에서 타일들이 대륙 안에 있는 국가 ISO3죠. 국가의 형태로 배치되는 것을 지정하는 거고 V 사이즈 파퓰레이션인데 타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열이에요. 타일의 크기를 결정하는 열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인구 수로 타일의 크기를 지정을 하면 가장 큰 타일이 인구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V 사이즈를 파퓰레이션 대신에 뭐 진위 개수를 써도 되고요. 또 아니면 이 전체 데이터를 특정 지울 사이즈로 특정 지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값을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대륙의 크기라든가 기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다양한 정보들을 표현하면 되겠죠. 자, 컬러는 진위 개수로 컬러 색을 지정했고요.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밸류, 컬러링 방식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월드 진위, 스트리맵 제목 지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어로 지정해줬는데 가급적이면 영어로 지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한글도 상관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영어로 지정하는 것이 좀 더 에러율을 적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제목 하나 갖고 그러느냐? 그럴 수 있어요. 예. 사실 에러라기보다는 글자가 깨질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저기 영문으로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셋으로 트리맵을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 우리 해석하면 도서관입니다만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함수가 사용되는 것을 지칭하죠. 다양한 함수들 중에 트리맵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함수 중에 트리맵을 사용하겠다. 트리맵 패키지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st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스테이트 x77. 자, 이거 뭐냐면 매트릭스의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 이름열 stname을 추가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자, 트리맵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 값들을 주겠죠. st index는 stname, 그다음에 area, income, value, USA stage, area and income, 트리맵 제목 이런 것들까지 지정해 주면 되겠죠. 옵션 값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정해 줘야 되냐 가끔 묻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이 인포메이션 도큐먼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헬프 메시지를 본다던가 아니면 구글링 검색을 통해서 트리맵 함수의 옵션 값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옵션 값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값으로 치환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현재 예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보편 타당적인 것을 제가 제안해 드리고 있죠.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은 이제 트리맵으로 표현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트리맵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항목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의 지역 분석을 한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꽤 되죠. 전 세계의 지역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거의 몇 개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눈으로 보기도 힘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다양한 시각화 방법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버블 차트도 선택할 수가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버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배운 산점도가 있어요. 산포도나 산점도가 있는데 산점도 위에 버블의 크기로 정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점도는 정보의 위치값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정보의 사이즈, 즉 이 점이 찍혀 있는 곳이 이제 어딘지는 알 수 있지만 이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죠. 이때 산점도가 있을 때 그 산점도의 점에 데이터의 크기를 버블, 원의 크기로 표현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매트릭스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옵션 값들 중에 $사인으로 데이터 값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원의 엑서의 좌표의 열, 원의 반지름의 열, 반지름을 도대체 어느 걸로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원의 크기 조절값, 테두리 색, 그 다음에 바탕색, 뭐 이런 옵션 값들이 있는데, 뭐 바탕색이나 테두리 두께 이런 것들은 그냥 빼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지정해 주면 좀 더 좀 좋은 그래프, 또 효과적인 그래프, 효율적인 그래프, 좀 미디어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그래프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텍스트이죠. 예, 그 그래프 위에 원형 차트나 아니면 기타 버블 차트에서도 보면 텍스트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텍스트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져. 전반적으로 문맹률이 높아질수록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약간의 분포가 좀 퍼져 있긴 하지만 플러스의 상관성이 입증되었죠. 인구수가 많은 주가 대체로 범죄율도 높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세운 가설이고 이 가설은 대체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많은 곳에 범죄율도 많이 있는 거니까. 자, 범죄율이 가장 낮은 주는 노스 다코타
라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범죄율이 가장 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스위스일까요? 어디일까요?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전 세계 범죄율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전 세계 그 범죄율의 발생 빈도나 이런 것들을, 아, 뭐 이렇게 버블 차트로 그린다거나 이 버블 차트를 모션 차트로 전환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확실히 전 세계 데이터 분포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한 국가의 발전상을 확인할 때 모션 차트를 많이 씁니다. 아, 대한민국이 특히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평균 수명도 증가했고 가구당 인구수는 감소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60년대부터 대략 한 60년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그래프로 그리면 눈으로 보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모션 차트, 움직이는 그래프로 그리면 확실히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의 표현 방식이 있을 때 어떤 표현 방식을 선택할 거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버블 차트에서도 옵션 값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한 번씩 쭉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 이러닝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런 타이밍에서는 화면을 멈추고 한 번쯤 쭉 읽어 보시고 시각화기법에서 옵션 값들을 잘 조합하면 내가 원하는 나만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중요 옵션 값들 몇 개를 좀 볼게요. 자, circles 옵션 값에 보면 원의 크기를 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크게 표현해야 할 그래프, 가장 작게 그래프 표현해야 될 그래프,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원의 사이즈라든가 테두리색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원의 크기,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레이블 그리고 제목 지정하는 것은 뭐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다음에 모자이크 플롯이라고 있어요. 모자이크 플롯, 다중변수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말이 참 어렵죠. 다중변수. 그러니까 관측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관측치가 뭐 예를 들면 몸무게, 키, 성별, 나이 등등등등등 이렇게 관측치. 보스턴 직감 예측에서도 보면 이제 14개의 관측치. 이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하고 이것이 많은 것을 다중 변수라고 하고 다중 변수인데 범주형 데이터.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뭐 과일이냐 야채냐 아니면 세토사냐 벌주니카냐 뭐 이런 범주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다중 변수 범주형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변수의 그룹별 비율을 면적으로 표시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예제 데이터는 자, UCB 어드미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 대학원의 지원자와 합격자 통계를 성별 학과별로 정리한 거예요. 자, 당연히 색깔별로 남녀겠죠. 그리고 지원자 합격자 통계를 성별로 구분해서 모자이크 플러스로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분석해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 비율이 한눈에 확연히 표현이 됐죠. 자, 오른쪽의 전체 면적이 여성 지원자를 나타내고 왼쪽의 전체 면적이 이제 남성 지원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별이 이제 메일, 피메일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면적은 합격자이고요. 그다음에 회색 면적은 불합격자예요. 그러니까 보면 남성 지원자 수도 많고 합격자 비율도 남성이 합격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합격 비율이 남성은 대략 50%에 육박하는 반면 여성은 대략 한 30% 정도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한눈에 전체 지원자에서 합격자 비율이 50%가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UC 버클리 어드미션에서 UC 버클리 대학에서 남성 지원자 불합격자의 비율, 여성 지원자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비율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이제 모자이크 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만 이제 표현에서 코드에서 물결 표시가 있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해요. MTCARS에서 모자이크 플랫 그리고 기어 대 그 기어 플러스 vs 데이터는 MTCARS 컬러는 true 컬러는 있다는 얘기죠. 기어엔 vs 그래서 마트다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쭉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자주 보던 데이터니까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이걸 이제 모자이크 그 플러스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옵션 값들이 있어요. 기어 플러스 v에서 모자이크 플러스를 작성할 변수예요. 그래서 그 변수가 이제 모자이크 타일을 지정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죠. 그다음 모자이크 플러스 작성할 대상 데이터셋을 지정하는 거. 그다음 나머지들은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색깔별로 표현에 대해서 색깔별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디지플랫 패키지를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R을 사용